앞서서 이근 교수님과 김주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 혁신으로 가기 위한 주제가 바뀌어야 된다. 단기 중심이었던 IT에서 BT로 변화되는 모습, 또는 우리가 그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한 단계 이뤘다면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중소 중견기업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혁신 주체로 설 수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혹은 외부적인 시선이나 외부의 제도들의 한계들을 이제 김주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럼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요. 각자 그 분야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제 발표 시간에는 포럼 위원들께서 자료나 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게 발표하시도록 저희가 화면을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고요. 자료집이나 말씀하시는 거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약 10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 포럼 위원들, 오늘 참석해 주신 포럼 위원들을 간단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수업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오실 그 손승우 교수님이신데요. 이따가 오실 테니까 소개를 같이 드리면, UN 국제거래법위원회 지식재산권 담보회의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이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감정위원이신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계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경북대학교 법전원 교수님이시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하셨고, 삼성 SDI 선임 변호사를 역임하신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최승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간단히 일어나서 목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재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영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최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생물공학회 우수기술상을 수상하시고 벤처기업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계신 바이오니아의 박한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특허정책 전문가로 20여 년간 연구를 하셨고 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전문위원을 하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윤권순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더불어 오늘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이균 교수님은 발표를 하셨지만 현재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이시고 UN 개발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셨고 2010 시장경제대상을 수상하셨고 전 세계은행 컨설턴트를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다음은 이봉희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이시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평가위원이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봉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역임하시고 뉴욕주 변호사를 역임하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시고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님이십니다. 네, 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법률 고문이시고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 선임 정책자문 변호사를 맡고 계신 정재훈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만나뵌 중소기업 연구원의 김주미 연구원님까지가 저희 포럼 위원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포럼 위원들 중에 지금 커피 브레이크 이전까지 발표하실 분들만 먼저 단상 위로 모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상 앞으로 명패가 있으신 분들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그 혁신 분야의 다양성과 혁신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과제를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주미 박사님께서 왜 그러면 한국 중소기업은 혁신 주체를 쓰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그 문제점을 발굴해 주셨는데, 커피 브레이크 전 타임까지는 경쟁 분야 또는 그 특허 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김주미 박사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론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인데요. 그 최경자 변호사님은 처음에 이제 특허 소송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환경이 과연 혁신 주체한테 유리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호영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김주희 박사님이 제시한 것 중에 기술 탈취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최철 교수님께서 특허 시장의 확대와 그 MP, IP 금융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재일 교수님께서 이건 그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뭔가 솔루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권재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걸로 4분이 이제 연속해서 발표를 하시고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승재 변호사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띄우지는 않지만 이미 그 핸드아웃이 배포되어 있으니까 배포된 핸드아웃에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에 대해서 저희가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결국은 창조성이 될 것이고, 그 창조성을 어떻게 이제 리워드를 줘서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선순환 구조의 창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그 경제적인 애드밸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 핵심일 텐데, 그러한 어떤 창조경제의 논의에 있어서 그 기저에 있어서 바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지재권의 보호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왜 창조경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슬라이드에 제가 쓴 것처럼 1960년대에 우리가 뭐 가발공장 같은 것에서 아주 그냥 그 발전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여공들의 어떤 아주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것이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늘 뭐 저희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현대 건설의 이 중동 사막에서의 뭐 건설 현장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2010년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개인적인 창의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기반이 깔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러한 식의 논의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를 들면 뭐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바이오니아 같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약산업이 지금 국내는 거의 대부분 제너릭이고 오리지널이 없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의 보호는 많은 경우에 외국계 회사들을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한 어떤 그런 주장들이나 비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 산업의 경우를 한번 보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크린 쿼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화인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왜 이렇게 삭발을 하고 길거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스크린 쿼터를 우리가 풀고 영화를 개방했을 때 결국 영화 산업은 지금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최종 병기 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런 식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일본 우리가 문화산업 개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그럼 뭐 일본 엔가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고 막 일본 J-팝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K-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 잡았고,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획사, 생산자로서의 기획사와 그리고 IT에 아주 능숙한 소비자들, 그리고 이것을 소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달 방식과 적절한 콘텐츠가 잘 버물러져서 우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삼성에서 처음에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 우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현대건설에서 팔았지만은 그 과연 처음에 우리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심지어 야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분야라든가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교육, 지금 뭐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카이스트가 아주 우수한 대학이지만 과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대학일까요? 과연 이러한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종전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내고 그 바탕으로 지재권을 기조로
충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허 분쟁의 추이를 보면 많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특허 분쟁들은 삼성 애플 케이스에서도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포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저희 아시는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삼성과 예를 들면 오스람이 또 LG전자와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특허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KTC 같은 그러니까 무역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지금 뭐 분쟁이 진행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포럼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텍사스 동부법원이 EDTX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어떤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미국에서 1년 동안 증가했던 이제 2008년까지 20% 정도 증가한 특허 사건 중에서 EDTX는 물론 뭐 굉장히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포럼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무려 1485%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소송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곳에 EDTX를 가면 특허권자의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승률도 높고 판사도 매우 전문적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저지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조기에 쟁점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소송 비용을 굉장히 가감하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심지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이 당의 특허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법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지금 독일의 뒤셜도르프나 마나임 그리고 뮌헨 같은 법원들은 서로가 삼성 애플 사건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삼성 애플 사건에 있어서 지금 이제 독일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아마 우리 언론에서 다 났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전혀 변방에 있던 독일의 특허 판결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단순히 우연한 일에 의해서 독일이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유럽 특허 소송의 3분의 2가 지금 독일로 가는 것은 그만한 사실은 독일의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이에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 특허 소송은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특허 무효율이 지금 그 윤선희 교수님 그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70% 육박한다.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지금 낮아졌습니다. 60% 초반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비율이 무효화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특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한 10년쯤 걸려서 1억 원 정도 받는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특허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많은 제대로 된 소송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심지어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는 대신에 외국으로 가고 심지어 한국 기업도 외국에서 소송을 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작년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삼성하고 애플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가라고 심지어 미국 법원에 가는 거는 뭐 그러면 선진국이니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대만 법정까지 갑니다. 왜 그러면 한국을 다 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허권자가 보호가 안 되는데 과연 누가 특허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특허권을 안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기에 기술 개시가 되지 않고 기술 개시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리워드를 주고 어떤 그 개인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특허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러한 특허 소송의 환경은 무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큰 제목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특허 소송에서 특허 분쟁에 대한 변론 내용을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쟁점 정리를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미국에 같으면 이제 인터로가토리나 아니면 이제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쟁점 정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 절차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모살 소송에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점은 잘 모르겠는데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허 소송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기술적 전문 지식은 현재로는 기술 심리관, 기술 조사관들이 지금 이런 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지금 전문 지식을 보완할 방법으로서의 어떤 전문가 의견서를 내는 것들은 지금 거의 물론 뭐 특허 법원의 경우에 일부 재판부에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소송이 천연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리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러한 기술심리관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 정인에 대해서 익스퍼트 위트니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경제학 분야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들 나오면은요 당장 법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용을 대변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특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기술 전문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기술 전문가 상호 간의 데포지션 같은 걸 해가지고 그들 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증인이 제대로 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방을 통한 진실 보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한다면은 다소 간에 있어서 기일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전문가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데포지션을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널라이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말이 누가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을 갈라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어떤 그 대심적 구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현재 사실 소송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소송 과정에서 유출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 프로텍션 오더 제도가 들어와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 보호 제도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은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운명에 불구하고 따라서 이것보다도 좀 더 제한된 AEO, 어토니 아이스 온리 같은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소제출 명령이 사실 특허법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무소제출 명령보다도 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이제 약간의 디스커버리 쪽으로 가까이 가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악의적으로 무소제출 명령이 불응할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무소제출 명령이 단순히 변론의 전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어떤 그 법적 모독죄 같은 것도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그 강조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외국인 간에 있어서의 평등한 사법 시스템은 현재도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편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부 판결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대소송 컨퍼런스에서도 뭐 저희가 그런 거 좀 봤습니다만 이 128조 해석을 다소 좀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소송액의 증액뿐만 아니라 어떤 진보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다소 좀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점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더 강화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전혀 특허 소송의 중심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이제 특허가 잘 보호되고 시스템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이 있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해냈기 때문에 이런 특허 분야에 있어서도 진정하게 창조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죄송합니다만 덧붙인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중소기업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특허권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입장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해봐야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특허 소송을 제기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보호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의 보호는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의이고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에 있어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부흥의 가장 큰 축이 되었던 경쟁법, 특허법, 파산법 이 세 가지 점에 놓고 본다면 이 기업 회생 절차에 있어서 지금 기업 회생에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 회생 전담부에 많이 지금 이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기업들이 한편으로 지재권을 특허를 많이 추론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만약 혹시
어떤 의미 있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한국 경제에서 어떤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이고 실효적인 창조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다음 세대로의 도약에 대한 아주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재 변호사님께서 현재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혁신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특허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 주셨고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호영 교수님께서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 재직 중인 이호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많이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 초점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 탈취 행위 그것을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하고 또 실제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적으로 적발해서 공정거래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기술 우리 법상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하나라든지 하도급 거래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이제 하도급 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근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지금보다는 다른 혁신 경제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다른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역시 기술적 집중도가 또 완화해야 돼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혁신 주체로서 제대로 등장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혁신 주체로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중소기업이 지금까지는 혁신 주체로서 크게 활동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주미 박사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타당한 이야기지만 특히 이제 김주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시 의식이 문제다. 중소기업에 가는 인력도 문제고 인력의 질이 낮고 의식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큰 의미에서 넓게 보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혁신 주체로서 등장하기 어려운 그런 배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적어도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 성과를 가로채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법 집행이야말로 가장 그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료 집에 몇 가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적인 반지, 사후적인 규제가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역시 어떤 일면적인 정책적인 접근으로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충분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역시 특허 정책과 같은 지식재산 정책만 가지고는 역시 또 부족한 것 같고 그 두 가지 정책이 모두 망라돼야 되고 더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어떤 공정거래법적인 접근도 같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돼서 이 기술 탈취, 기술 자료 유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2011년 두 차례 개정에 따라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 기술 탈취,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법령상으로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규제 내용이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배상 경우에도 우리 법제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행위로서 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도입됐다는 거, 이건 이제 그만큼 적어도 입법자의 시각에서는 이 기술,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벌어지는 이 수급 사업자의 어떤 기술자를 유용하는 게 그만큼 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마땅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한 실손해액을 충분히 전보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손해배상이 부여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뭐 이런 어떤 입법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법령상 고려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도급거래법상 그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완비된 형태가 아닌가. 기술자료 개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추후에 어떤 분쟁을 발생을 예방을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기술자료 요구 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자료를 자기 돈 제3자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 엄격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1년 그 두 차례의 하도급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이 이제 정비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그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2년 거의 한 반이 지나간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했는데 단 한 건도 현재까지 이 하도급거래상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정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사람이 없다,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현상 이제 당초 이 하도급거래법 2011년 개정할 때 논란이 됐던 어떤 상황, 또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되면 기대되었던 상황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하도급거래 속성상 이 거래 관계의 단절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기술자료 이용을 문제 제기해서 뭐 공정거래 신고를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 이런 거를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하도급거래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근본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원인은 역시 대부분의 하도급거래상 그 수급사업자가 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원 사업자가 일정한 형태의 어떤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비용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상당히 불공정하게 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많은, 원 사업자에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그런 약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이 기술 자료 유용에 대한 어떤 대응,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도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거는 점차 법 집행 사례가 축적이 되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하도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탈취가 하도급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원료 납품 거래에서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 기술 탈취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뚜렷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 법령을 정비해 놨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공정위가 잘 법을 집행해서 모든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조직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기본 접근이라는 게 어떤 지식재산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 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한다. 이거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관심 영역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소기업청은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법 집행 역량의 측면에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그런 어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서 조사해서 제재하는 데는 상당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그 중소기업의 어떤 거래 상황이랄까 실태, 그다음에 또 이제 기술 자료의 어떤 특성, 기술 자료 거래의 어떤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건 또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먼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자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기술 자료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청이나 특허청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일정 궤도 오르게 됐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특허 등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특허청에서 상당 부분 할 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또 법 위반에 그러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또 법 집행을 하는 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정위, 특허청, 중소기업청들이 어떤 종합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기술 탈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규제, 그 법령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규제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도적으로도 뭐 제가 뭐 그냥 붙인 이야기입니다만 기술 탈취 방지 정책 협의체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뭐 영속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좀 일시적으로 뭐 2년 내지 3년 정도 그런 기구를 운영해서 그 세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 협의체 같은 걸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 자체로 또 이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혁신을 억압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좀 사회적인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또 관심도 유발하고 이런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우혜용 교수님께서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시장 설계라고 마지막 토론의 제목을 붙인 이유가 결국은 그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시장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고 그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할 거라는 그런 전제로 놓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이호영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상당히 법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거가 실효성을 걷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책 융합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논의를 진행하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한국외국어대학의 그 최출 교수님께서 특허 시장의 확대와 MP, IP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제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독창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최출 교수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법학문대학원의 최철 교수입니다. 네, 방금 윤건수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 설계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장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번 세미나에 두 가지 테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 혁신 체제의 과제를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나라 혁신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이고요. 김준희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게 주제로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자가 저는 전혀 분리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적 집중도 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관계 하에 놓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면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호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한다라는 그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장에서 제도가 있고 이런 게 있다 할 때 지금 여기서 경쟁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얘기하면서 경쟁법을 하려면 경쟁을 할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규칙에 맞게 움직여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플레이어들의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특허 시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특허 시장, 즉 여기서 제가 특허 시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혁신 성과물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 성과물로 나타나는 이 특허를 서로 거래를 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혁신이 형성이 돼야지 결국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혁신 성과물, 대표적인 이제 특허라든지 그런 걸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이런 집중도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혁신 과제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쪽으로 했는데 이제 더 긴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그 측면에서 더 롱텀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수의 혁신 자들이 계속 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긴 텀의 것을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혁신 성과 R&D를 아웃소싱도 하기도 하고 이런 혁신 성과물의 이전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걸 이제 특허라는 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허라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거래하기에 좋은 상품인가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특허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재산 얘기를 하면서 context driven asse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따른 거기에 의존하는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 특허라는 것이 어떤 특허는 1억 원, 어떤 특허는 10억 원. 그 가치가 항상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그 기술이 쓰여지는 상품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과 삼성이 싸우고 있는데 삼성 갖고 있는데 애플은 없다. 그럼 애플은 이것이 얼마가 들든지까지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구글이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산다든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든지 엄청난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컨텍스트에서 그 특허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를 갖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성격의 자산을 이전하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이걸 만들어줄 것인가? 혁신을 한 중소기업이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뭐가 있나요? 가지고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러한 컨텍스트 드리븐 에셋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어디에 연결되고 어떻게 이게 활용되면 가장 훌륭하게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개자가 마치 우리가 부동산 집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엄청나게 다양한 수요와 또 다양한 공급자들 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연결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시장, 특허 시장의 형성과 NP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NP, 소위 그 비실시 기업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도 칭해지는 NP가 역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NP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양자를 연결하고 또 하나 이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NP를 특허 괴물만으로 한정 지으면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NP는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그 우리가 소송 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라이센싱 로열티를 취하는 NP도 있지만 그 외에도 방어 펀드도 있고 또 이것을 연결해주고 중간에 분석을 해주는 여러 가지 NP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NP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로 굉장히 좁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대학도 연구소도 N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실시하지 않고 그거 자체를 개발만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라이센스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P의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본다면 이 그 시장 형성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하나 뭔가 하면 그 NP가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협상, 기술, 특히 법률적인 그런 양극화에 있는 그 역량들을 격차를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승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소송에 대한 어떤 개선, 제도 개선, 또 이런 그 활성화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소수의 소규모의 혁신자들이 소송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정당하게 그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차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격차를 그 갭을 메꿔주는 측면에서 이런 NP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김준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 성과물의 그 과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 루트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기업에다 그냥 합청업체로서 납품업체로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IPO로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에서는 IPO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에서는 IPO가 2.5%고 M&A가 97%입니다. 한국에서는 7.4%인데 이건 2011년 기준으로 최근에는 조금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소규모의 혁신자들이 과연 본인이 스스로 완전히 사업화해가지고 정말 IPO 단계까지 항상 가는 그런 루트가 맞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M&A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혁신자들이 갖고 있는 스킬셋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갖고 나가서 제품화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스킬셋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갖고 있는 정말 슈퍼 그런 혁신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케이스로 본다면 이런 혁신 역량과 M&A 역량을 결합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M&A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아까 NP들도 또한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균형한가? 결국은 뭔가 하면 혁신자들이 본인의 그 혁신 성과물을 제품화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시장에 액세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거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이 결국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협상력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NP들이 더 커나가고 NP들이 이 성과물들을 사주거나 직접 펀드들이 굉장히 NP들 큰 펀드를 갖고 있는 NP가 있지 않습니까? 사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서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수요자층에서 수요자가 다양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시장 구도 하에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 한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시장 구조의 형성에 있어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뭘 그 발명이나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져오지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것을 실제로 제품화한 데선 많은 디벨로핑이 필요하다. 또는 특허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특허 자체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특허의 품질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이 특허도 품질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구하는 명세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중소기업 혁신 성과물의 결과인 특허가 더 좋은 품질의 특허로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시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특허가 된다면 그 가치가 훨씬 커지고 협상력이 커질 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 출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기업 출원이나 변리사 분들 말씀을 드리면 일반 그 변리사 분들이 출연료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출원하는데 돈을 받는. 근데 심지어는 굉장히 낮은, 그렇다면 좋은 퀄리티의 특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변리사들과 또 기술을 원래 만든 발명자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게 되고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그다지 그 품질이 높지 못한 특허를 갖고 대기업을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NP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서 인큐베이션 펀드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그 중소기업이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협상력을 갖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NP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분명히 NP나 이런 것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특허 괴물? 이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그 특허 괴물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입법도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NP 중에서 이 굉장히 그 소송을 남발하고 그 어서션 베이스 그래서 PAE라는 단어를 그쪽에서 따로 쓰더라고요. NP에서 분류해가지고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든 NP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 여기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었는데 IPBC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전 세계 이런 그 특허 중개하는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이런 NP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키웠고 대만도 키웠고 우리나라도 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같이 키웠고 일본도 초기에 만들었고 요번에 보니까 일본도 지난 4월에 또 하나 출범을 시켰습니다. IP 브릿지라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NP로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브레베트라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NP를 특허 괴물 하나로 봐가지고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NP를 이러한 혁신 성과물의 시장 조성자로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그 협상력의 밸런스를 갖고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특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P가 모든 특허의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특허 자체에 그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탐욕에 불을 지르고 또 사기적인 것을 더 많이 만연하게 하고 그 분쟁을 일으키고 끝없는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이 특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51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아마 칼럼에 나와 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지 이제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특허가 과연 이런 성과물을 이전하고 또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천일 교수님께서 앞서 우리 최승재 변호사님께서 특허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일반적인 제너럴한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도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까 이호영 교수님께서는 기술 탈취에 있어서 법제도가 완비됐으면서도 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서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연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납품 관계에서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을 제기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을 좀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아까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특허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특허가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엔티티에서 분리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평가되고 교환이 된다면은 중소기업은 상당히 약자지만 특허 자체가 이제 독립적으로 해서 거래되고 평가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중소기업도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NP를 통해서 소송을 할 때 NP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NP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에 커피 브레이크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권재열 교수님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재일입니다. 본래 영화도 보면 끝에 약간의 반전이 있어야지만 좀 재밌는 것처럼 제가 반전적인 포인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앞서서 김주미 박사님께서도 기술 탈취를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이호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포럼에 참석을 하기 전까지는 기술 탈취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인 사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게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이런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사회학 책을 찾아보니까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규범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일회적인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사회 문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기술 탈취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 탈취의 개념이 뭔가를 한번 보니까 아까 전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서 보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 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 기술 탈취를 아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 조사 분석한 보고서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도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탈취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히 어떤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나가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전제가 분업이라는 겁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드도 분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업은 계약을 기초로 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완벽한 계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협상에 드는 비용, 다음에 협상에 드는 비용, 이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그냥 기술을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M&A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경우인데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은 좀 들린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 탈취와 관련된 이런 어떤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비용을 좀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공정성 확보를 하자는 것인데요. 관련된 법률의 어떤 발전 단계를 보게 되게 되면 계약이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것이 계약이니까 먼저
민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민법에 의해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또 공정거래법이 나타나게 되고, 공정거래법이 또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하도급법과 어떤 비롯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발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발상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문화적으로 한번 그 상생 구도를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문화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뭐 이것은 구성원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공유되는 어떤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로서 좀 더 어떤 따뜻한 자본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너무나 경쟁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빼앗아서라도 어떤 경쟁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정글 같은 자본주의라면 좀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문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 뭐 여러 어떤 기업들의 기업 문화의 어떤 현상을 소개시켜주는 책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키사입니다. 나이키사의 경우에는 11개의 그 맥심이 있고 그 중에서 8번째가 옳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그 기존의 실정법이 제대로 또 작동을 못해서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한번 개선해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로우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로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만들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실정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가 만들지도 않고 국가 강제하지 않는 규범 강제를 하지 않는 어떤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이 보게 되면 그 페이지로는 68페이지인데요. ISO 26000입니다. ISO 260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ISO가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민간 기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이 ISO 표준 그 26000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ISO 26000이 최근에 이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표를 했고요. 그 책에는 그 68페이지 나오는 슬라이드 16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ISO 26000을 번역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문마다 이렇게 그 평석이 되어 있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ISO 26000에 보게 되면 7가지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원칙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7가지 핵심 주제 중에서 하나가 공정한 사업 관행입니다. 근데 이해관계자를 거기 배려라고 했을 때 그 이해관계자 속에는 당연히 계약의 상대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한 사업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존중되어야 하는 그 재산권 속에는 기술이라든가 뭐 그 지적 재산을 다 포함한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기술 탈취를 할 경우,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오는 경우는 당연히 ISO 26000을 위반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ISO 26000을 어떻게 그러면 이용할 것인가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지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19번인데요. 뭐
경제 정의 지수라든가 에리스 지수라든가 윤리 경영 평가 모델인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가 지수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또 보편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SO 26000의 경우에는 각 세계 여러 각국이 다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입장에서 ISO 26000이라고 한 것을 좀 조기에 인증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좀 더 올바른 어떤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기존의 어떤 실정법 체제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을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에서 즉 법이 그러니까 실정법이 아닌 연산규범적인 측면에서 ISO 26000을 어떤 널리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재 교수님께서 저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 새로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과연 그 문화적 법제도는 이제 강행적인 측면이 있는데 강행 규정이 없는 문화적인 접근이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플로어에서나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시간들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